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암행어사를 만든 기녀. 남원에 노진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가난해 장성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의 당숙이 평안도 선천부사로 있어서 노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를 찾아가서 결혼 비용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노조는 편발을 한 채 걸어서 길을 떠났지요. 편발이란 상투를 틀지 않고 길게 따은 머리를 말합니다. 이윽고 노진은 선천부의 문 앞에 이르렀으나 문을 지키는 군사들이 엄하게 막아서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잠시 길거리를 방황했습니다. 때마침 젊은 기녀 하나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노진을 극히 보며 말했습니다. 도령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노진은 기녀에게 자신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말해 주었지요. 제 집이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도련님께서는 반드시 제 집에 거처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낭자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까? 제게 생각이 있어 그러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노진은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간신히 관아로 들어가 당숙을 만났습니다. 내가 여기에는 어쩐 일로 왔느냐? 노진이 사정을 얘기하자 당숙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지요. 내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청의 빚도 많아서 매우 힘이 든다. 실망한 노진은 자신이 거처할 곳을 당숙에게 알리고 관아를 나와 그 기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기녀는 노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녀의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밥을 먹고 함께 밤을 보냈지요. 노진의 사정을 듣고 난 기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본관사또께서는 수단이 매우 모자라는 분이라 비록 친척이라 해도 혼수 비용을 넉넉하지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령의 기골과 용모를 보니 장차 큰 인물이 되실 분인데 어찌 스스로 걸객의 행동을 합니까? 제가 모아놓은 은돈이 500냥 정도 있는데 여기 며칠 머무시다가 본관 사또를 만나지 마시고 이 은돈을 가지고 돌아가시지요. 노진은 기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당숙에게 욕을 먹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치 않소. 내가 그리 빨리 가버리면 당수께서 섭섭해할 것이오. 도령은 가까운 친척을 믿지만 친척인 사또께서 그러지 않는 듯 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을 머물면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돈을 얻는다고 해도 불과 수십냥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차라리 이곳에 오지 않은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은 노진은 며칠 동안 낮에는 관문에 들어가 당숙을 만나고 밤이면 기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당숙은 여전히 노진이 오는 것을 꺼려했지요. 어느 날 밤 기녀는 등장불 아래에서 행장을 꾸리고 은돈을 내어 보자기에 쌌습니다. 새벽이 되자 기녀는 말에 짐을 싣고 노진에게 떠나기를 재촉했지요. 도령께서는 10년 안에 반드시 크게 귀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마땅히 품행을 깨끗이 하고 도령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편히 모시고
현숙한 부인을 얻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바랍니다. 건강에 주의하고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기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노진을 배웅했습니다. 노진은 하는 수 없이 당숙에게 하직 인사도 못하고 길을 떠났지요. 다음날 봉반사또가 이 소식을 듣고 괴이하게 여겼으나 속으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진은 가지고 온 은돈으로 결혼을 하고 재산을 일으켜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요. 노진은 공부에만 전념해 4, 5년 뒤에 과거에 급제했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는 곧 관서지방을 살피는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아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요. 노진은 그 기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녀는 없고 기녀의 노모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노진을 알아본 노모가 그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며 말했지요. 제 딸이 선비님을 보낸 후 집을 나가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야 선비님을 배우니 꼭 제 딸을 보는 듯합니다. 망연자실하던 노진은 마음을 추스리고 난 후 말했지요.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친께서는 딸의 생사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근래에 제가 들은 바로는 성천에 있는 절의 경내에 들어가 몸을 의탁하고 자취를 감춰버려서 이후로부터 몇 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소문인지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늙고 기력이 없어서 거기까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모의 말을 다 듣고 난 노진은 곧바로 성천으로 가서 주위 절들을 샅샅이 돌며 그 기녀를 찾았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한 암자에 이르니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작은 초막 하나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노진이 그곳에 오르려고 했으나 바위가 험해 발을 붙이기조차 어려웠지요. 천신만고 끝에 올라가 보니 여성 서너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진은 여성들에게 그 기녀의 사연을 말하고 행방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4, 5년 전에 나이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약간의 은돈을 가지고 와서 아래에 있는 암자에 바치고 수자 스님께 부디 끼니를 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곳에 올라와 머리를 풀고 얼굴을 가린 채 오로지 부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겨우 창틈으로 드리고 대소변을 할 때만 잠깐 나왔다가 이내 들어가니 우리조차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한 지가 벌써 여러 해라 다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칭송하면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노진은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기녀라 생각하고 수자성을 불러 창틈으로 말을 전했지요. 남원의 노도령이 낭자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 문을 열어주시지요. 수자승이 전하는 말을 들은 기녀가 수자승에게 대답을 보냈습니다. 만일 노도령이 왔다면 등과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맺은 언약을 어찌 지키지 않겠습니까?
수자승의 말을 전해 듣고 기녀의 굳은 절개와 의리에 감동한 노진은 자신이 등과에 어사의 신분이 되어 찾아왔노라고 알렸습니다. 그제야 기녀는 수자승을 물러가게 하고 노진을 문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한 후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자취를 감추고 이곳에 거처한 것은 오로지 어사님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에야 어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산발한 머리와 씻지 않은 추한 몰골로 어사님을 뵙기가 어렵습니다. 오나옵건대 여기서 며칠만 머물러 주시면 저의 본래 모습으로 몸을 깨끗이 단장한 후 뵙겠습니다. 알았소. 며칠 후 기녀는 예쁘게 화장을 한 얼굴에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와 어사를 만났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함께 몰려와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내력을 알고 난 그 절의 스님들도 두 사람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지요. 어사는 봉관사또에게 부탁해 가마와 역군을 빌린 다음 그녀를 선천으로 보내 모친과 상봉하도록 했습니다. 노진은 어사의 임무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사람과 말을 보내어 그 기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개성기생 황진이. 그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황진이는 조선 중종 때 개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확한 생존 연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서경덕, 벽계수 등과 교류한 것으로 봐서 중종 때 사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황진이와 사귄 사람들의 일화로부터 그녀가 1520년대에 나서 1560년대쯤에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황진이의 어머니는 진현금이라고 아전의 딸이었습니다. 황진이 어머니가 어느 날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황진사의 아들과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정을 통하였지만 결혼은 할 수 없는 사이였지요. 진현금은 혼자서 딸을 낳았는데 바로 그 아이가 황진입니다. 이게 황진이의 출생의 비밀이라면 비밀이지요. 황진이 어머니는 그다지 이쁜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달랐지요. 지나가는 사람이 100이면 100, 그녀에게 시선을 줄 정도로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황진이는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지만 양반집 딸 못지않게 학문을 익히고 예의 범죄를 배웠습니다. 18살 때부터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0살 때 벌써 한문 고전을 읽어내고 한시를 지을 정도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서화에 능하고 가야금에도 뛰어났지요. 이렇듯 아름답고 뛰어난 교수로 자란 그녀가 기생이 된 이유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황진이가 15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인물이 출중하기로 소문난 황진이를 연모하던 순진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속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혼자서 소가리만 하다가 그만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이를 지켜보다 못한 젊은이의 어머니가 황진이의 어머니 진씨를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사위로 맞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씨는 이 예언을 냉정하게 거절했지요. 그리고 황진이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을 숨겼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마침내 상사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가 글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던 상여가 황진이의 집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기이하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황진이를 사모하다가 상사병으로 죽은 동네 총각의 상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황진이는 소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치마를 벗어 관을 덮어주고 슬프게 곡을 하니 그때서야 상여가 움직였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진이는 스스로 기생이 될 것을 결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요. 황진이는 첩의 딸로서 멸시를 받으며 규방에 묻혀 일생을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봉건적 윤리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심을 실천하자면 당시 자신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오직 길이라면 기생의 인생을 걷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황진이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기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기생 황진이의 거침없는 성격과 미모는 돋보이기 시작했지요. 한양에까지 그녀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용모가 출중하고 노래, 춤, 악기, 한시 등에 두루 능했기 때문에 당시 선비들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여길 정도였지요. 그래서 그녀와 당대에 내노라 하는 선비들에 대한 많은 일화들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개성에는 유명한 학자와 선승이 있었습니다. 학자는 화담 서경덕이었고 선승은 지조감에서 30년 동안 참선한 지족선사였습니다. 지족선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지요. 황진이는 평소에 이 두 사람을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인물의 된데미를 실험하여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경덕을 찾아가서 수학하기를 부탁했고 서경덕도 흔쾌히 승낙했지요. 황진이는 얼마 동안 서경덕을 찾아가 공부를 하러 다니다가 하루는 밤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경덕에게 침실에서 같이 자며 공부하자고 했지요. 서경덕 또한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을 서경덕과 한방에서 동거하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황진이는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서경덕을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서경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진이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목불과 같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요. 그리고 이미 여색의 경지를 넘어선 서경덕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은 송도 3절의 하나이십니다. 서경덕이 송도 3절의 나머지 둘은 무엇이냐고 묻자 황진이는 하나는 박연폭포요. 다른 하나는 접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 후에 황진이는 지족선사를 시험하려고 지조검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황진이가 지족선사에게 제자로서 수도하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지족선사는 여자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며칠 있다가 다시 소복단장으로 청춘 과부의 복색을 하고 지조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죽은 남편을 위하여 100일간 불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 선사가 있는 바로 옆방에다 침소를 정했습니다. 황진이는 밤마다 불전에 가서 불공을 하는데 자기의 손으로 축원문을 지어서 청아한 그 좋은 목총으로 처량하게 읽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사의 노래와도 같았지요. 이렇게 며칠 동안을 계속하여 불공 축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선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했지만 점점 황진이의 청아한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지족선사는 황진이를 자꾸 보게 되니 성계의 정념은 점점 없어지고 욕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황진이는 능란한 사교성과 수완으로 그 선사를 마음대로 놀리어 결국 파괴시키고 말았지요. 10년 동안의 면벽수도 했지만 한 여자에 의해 파괴한 지족선사를 일컬어 망석중 놀리듯 한다. 10년 공부 아미타불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지요. 황진이는 남녀간의 애정을 짙은 서정으로 섬세하면서도 자유분방하게 표현한 작품들을 해동가요와 청구영언의 청산리 벽계수야, 동지날 기나긴 밤을 등 주옥같은 시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황진이는 자유분방한 성격대로 경치 좋은 곳을 유람하기를 좋아했지요. 그녀의 이런 성품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의 명성을 듣고 있던 서울의 한 젊은이가 개성으로 놀러왔지요. 유람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에 황진이는 금강산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젊은이도 선뜻 응해 나섰습니다. 황진이는 번잡한 행장을 다 버리고 굵은 삼배치마를 입고 망태를 썼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동행인 젊은이 또한 무명옷에 사카스를 쓴 보찜 차림이었지요. 그때만은 남녀 관계를 떠나 금강산의 경치를 마음껏 즐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람길에 나선 그들은 수백 리 길을 걸어서 금강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금강산의 절경은 이루 형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황진이와 젊은이는 날마다 희열에 넘쳐 금강산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서로 노래도 부르고 화답시도 지었지요. 이들은 아름다운 산천 경관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유람에 어느덧 노자도 떨어져 거의 굶다시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황진이는 같이 갔던 젊은이와도 헤어지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황진이는 유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에 다친 다리를 이끌고 민가나 절간에서 밥을 빌어 먹으면서 금강산의 명소들을 다 둘러보고서야 그곳을 떠났습니다. 한 여인의 행적으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지요. 황진이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40 전후에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기 전에 자기가 죽거든 관을 짜지 말고 개미, 까마귀, 솔개의 먹이가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황진이의 거침없는 성품과 시적인 정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 개성 근처의 장단에 묻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장단 판교리에는 황진이의 무덤이 있고
그녀가 살던 집 우물에서는 약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후, 조선의 마지막 왕후, 그리고 대한제국의 최초의 왕후인 명성왕후. 그녀는 8살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의존할 곳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녀는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부대 부인 민씨의 청고로 대원군에 의해 왕비로 간택되어 1866년 민비가 왕비로 간택된 것은 외척에 의하여 국정이 엉망이 된 고종 이전의 60여 년간의 세도 정치에 폐단에 비추어 외척이 적은 민부대 부인의 집안에서 왕비를 들여 왕실과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 흥성대원군의 배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소녀 시절부터 집안일을 돌보는 틈틈이 춘추를 읽을 정도로 총명했지요. 왕후는 수년 후부터 곧 왕실 정치에 관여하여 흥성대원군의 희망과는 달리 일생을 두고 정치적 대립으로 각기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왕후가 대원군과 사이가 갈라진 것은 궁녀 이씨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 완안군에 대한 대원군의 편애와 세자 책립 공작 때문이라고 하나 그 배후에는 민실이를 중심으로 한 노론의 세력과 새로 들어온 남인과 일부 북인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 정치적 갈등이 작용했습니다. 왕후는 갖은 방법으로 흥성대원군을 정계에서 물러나도록 공작하여 마침내 대원군의 정적 조성화를 중심으로 한 세력, 조두순, 이우원 등 노대신 세력, 김병국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세력과 마음을 합쳐 최익현의 대원군 규탄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을 은퇴시켰습니다. 대원군의 실각 후 민씨 칭족을 앞세워 정권을 장악하고 고정을 움직여 근대 일본과 광화도 조약을 맺고 일련의 개화 시책을 승인했지요. 1882년 민씨 정부의 정책에 불평을 품어온 위정척삭파와 대원군 세력이 봉양미 문제로 폭동을 일으킨 구 군인을 얻고 쿠데타를 감행하자 민비는 재빨리 궁중을 탈출하여 충주몽 민흥식의 집에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민비는 친청사대로 흐르게 되어 개화파와 불만을 사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그녀는 외교에 눈을 뜨고 매우 민첩한 외교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1885년 검도 사건이 일어나자 멜린 도르프를 일본에 파견하여 영국과 사태 수습을 협상하는 한편 러시아와도 접촉하였고 또한 청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흥성대원군의 황국을 모르는 채 하는 등 유연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1894년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한 농민 봉기가 일어나 조선의 전국이 어지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조선에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던 일본은 갑오 경장에 관여하면서 흥성대원군을 내세워 그녀의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본의 야심을 간파하고 친러 정책을 쓰면서 노골적으로 일본에 대항했지요. 그때는 이미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의 3국 간섭으로 일본의 국제적 주의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기에 그녀의 친러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 공사 미우라는 조선에서 밀려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일부 친일 정객과 짜고 민씨를 포함한 친러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켜 그녀를 시해했습니다. 1895년
일본 군인과 정치 낭인들이 흥성대원군을 내세워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를 시해한 뒤 정권을 탈취한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으로 하여금 민씨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전락시키도록 강요했지요. 하지만 그해 10월 10일 그녀는 신원되어 태원전에 빈전이 설치되고 국장에 의해 숭릉에 안치되었고 1897년 명성왕후로 추책되었지요. 11월에 양주 천장산 아래에 이장되어 홍릉이라 하였고 1919년 고종이 죽자 2월에 미금시로 다시 이장되었습니다. 명성왕후의 외모는 명성왕후를 접견했던 영국인 언더우드 부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왕후는 조선인 치고는 작지 않은 키였으며 세련됐으며 우아하였다고 합니다. 분을 칠해 화장을 하였으나 창백하고 슬픈 기색이 역력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왕후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의 눈동자에서 매우 활발하고 민첩한 두뇌 회전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남편인 고종 황제도 회고록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비할 수 없으며 자신이 고민이 있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조합해 볼 때 명성왕후는 우아하면서도 지적이고 현모양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강의 전설. 어느 날 나주 고을 사또님이 이방을 불러 소문에 듣자 하니 담양 고을 추성리에 발자가 좋아 평생을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산다는 노인이 있다고 하니 그 노인을 불러오라. 사또는 이렇게 명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이 없다니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하고 의심하였지요. 그러나 소문난 용면 추성리에 정노인이란 사람은 실제로 자기에게는 근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이야 어찌 생각하든 그는 살아가는데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자식들을 잘 길러 제 몫을 하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노인에게 자녀가 5명이 있었지요. 그는 5남매를 다 출가시켰습니다. 아들은 모두 효자요, 며느리는 모두 효부였지요. 딸도 그랬고 사위도 그랬습니다. 의식주도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정노인은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흡족해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나주 고을 사또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나주 목사는 고을을 다스리며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는데 평민이 근심 걱정이 없다니 믿기지 않아 정노인을 불러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도 근심 걱정이 없었단 말인가? 황송하오나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사또는 크게 탐복하고 칭찬하였지요. 과연 기특한 일이로다. 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그대와 만난 기념으로 소중히 여기는 구슬을 상으로 줄 것이니 잘 보관하오. 구슬은 그대와 내가 만나는 증표이기도 하니 그대가 보고 싶어 부를 때에는 이 구슬을 가지고 오시오. 그러고는 파란 구슬을 주었습니다. 정노인은 구슬을 선물로 받고
물러나왔지요. 정노인을 보낸 후 목사는 즉시 종자를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고 분부하였습니다. 목사의 명을 받은 종자는 급히 정노인을 앞질러 갔지요. 광난강 나루터에 나타난 종자는 뱃사공의 귀에다 대고 무엇인가를 소곤거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정노인이 광난강 나루에 다다라 배에 오르자 사공은 뱃노래를 흥얼거리며 배를 저어 가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을 걸었습니다. 아참, 노인장, 얼마나 기쁘시오? 난데없이 기쁘다니, 뭐가 그리 기쁘단 말이요? 아,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고 노인장이 사또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소문이 벌써 백리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외다. 어디 자랑스러운 그 구슬 한번 나 좀 봅시다. 정노인은 가슴이 뜨끔했으나 사공의 인상으로 보아 아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머니 속 깊숙이 간직한 구슬을 꺼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와, 온 세상에 이렇게 묘하고 아름다운 구슬이 있다니요? 사공은 정노인의 손에 있는 구슬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갑자기 나룻배가 심하게 흔들려 정노인이 그만 옆으로 쓰러지면서 구슬이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사공과 정노인은 깜짝 놀라 깊은 물속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으나 이 드넓고 깊은 강에서 작은 구슬 하나를 찾아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목사가 준 구슬을 강에 빠뜨려 버리고 집에 돌아온 정노인은 생전 처음으로 근심 걱정으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연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대답 없이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정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정노인이 구슬을 강 속에 빠뜨렸다는 소식이 곧 사령을 통해 목사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사는 며칠 후 종자를 시켜 정노인에게 보고 싶으니 다음 날 초하룻날 관하로 오라는 명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전가를 받은 정노인은 근심으로 곡기를 끊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요. 금음 전날이 되자 모레면 목사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구슬을 잃어버렸으니 어찌해야만 할까 근심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 식구들은 영문을 몰라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그날 석양 무렵 며느리가 샘에서 물을 길러오는데 고기 장수가 다가와 잉어 한 마리 사세요. 모두 팔고 한 마리 남았으니 싸게 드립니다. 하고 졸랐습니다. 며느리는 잉어를 보자 시아버님의 원기를 회복하려고 잉어가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잉어를 샀습니다. 저녁에 간장을 발라 잉어를 구워 밥상을 시아버님께 드렸지요. 정노인은 며느리의 정성에 감복하여 뜨는 신용이라도 하자고 젓가락으로 잉어를 뜨자 이 어찌된 일일까요? 정노인은 너무도 신기해서 그만 어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을 건널 때 빠뜨렸던 구슬이 잉어 뱃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틀을 잉어로 몸보신하고 기운을 차린 정노인은 나주목 동원에 올라 목사에게 구슬을 내놓으니 이번에는 목사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강물 속에 빠뜨렸다는 구슬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 혹여 이 구슬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는가? 하고 묻자 정노인은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그 말에 감복한 목사는 과연 당신은 하늘이 낸 복이니요? 하고 치하하며 자기가 일부러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정노인은 집으로 돌아온 즉시 잉어를 잡았다는 광란강가에 서당을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서당 이름을 잉어를 사서 대접한 며느리의 이름을 따서 영산서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강을 영산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가짜 금덩이. 옛날 어느 두매에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잣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지요. 부자는 손님을 사랑으로 안내한 뒤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신 뉘신지요? 네, 실은 제가 이 근방 새 동네를 두루 다니며 제일 부잣집이 어느 집인가를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그런데 모두들 주인장께서 가장 부자라고 하더군요. 내 재산이야 먹을 만큼 있소이다만 어쩐 일로 남의 재산은 알아보고 다니시었소? 부자는 자기가 근방에서 가장 부자라는 말에 우쭐한 기분이 들어 연신 너털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네, 실은 제가 돈을 3,000냥쯤 빌릴까 해서지요. 아니, 뭐라고요? 나에게 돈을 꾸러왔단 그 말이오이까? 부자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것도 무리가 아닐 테지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만나자마자 3,0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꾸어달라니 말입니다. 손님은 부자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있다는 듯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는 아니올시다. 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남의 주머니나 엿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손님은 그럴싸한 말솜씨로 일단 부자를 안심시킨 뒤 빙그레 웃으며 가지고 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여러 겹으로 싼 보자기 속에는 놀랍게도 주먹만한 금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저희 집의 갑오입지요. 시가로 따지면 1만 냥은 될 것입니다만 돈이 아쉽다고 집안의 갑오를 팔 수도 없는 일인지라 이걸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자, 이걸 맡으시고 제게 3,000냥만 구워주십시오. 약속한 날에 본전과 이자를 쳐서 모두 갚겠습니다. 손님은 자기 할 말을 마치자 서둘러 금덩이를 부자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금덩이를 내려다보며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런 금덩이를 막 다 놓고 구워주는 돈이라면 떼일 염려는 없겠구나. 더욱이 이것이 갑오라니 안 찾아갈 일도 없을 테고 말이야. 잘못되어 찾아가지 않는다 해도 나는 3배 이상의 이익을 보는 셈이잖아. 생각해보면 별로 나쁠 게 없겠군. 부자는 금세 자기가 금덩이의 임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말했습니다. 손님이 사람은 잘 찾아오셨소이다. 이런 금덩이를 맡긴다면 비록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해도 누구든지 돈을 빌려줄 것이요. 그러나 실제로 돈 3,000냥을 쌓아두고 사는 집이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니까 말이외다. 그러실 테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근방 새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을 찾았던 것입니다요. 물건만 내보이고 돈을 못 꾸게 되는 날에 괜시리 소문만 날 테니까요. 부자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띠더니 곧 깊이 보관해둔 돈 3,000냥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느 날 먼 곳에서 금광을 경영하고 있는 부자의 조카가 다니러 왔습니다. 부자는 자랑 삼아
그 금덩이를 내보이며 그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요. 그 사람 말로는 1만 양이 넘는다고 하더란만 실제 값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금덩이를 받아 이리저리 살피던 조카가 말했습니다. 아니 삼촌, 이건 가짜입니다. 도대체 이걸 가져와서 3,000양이나 빌려간 놈이 누굽니까? 뭐라고? 그게 가짜란 말이냐? 부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까지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겉에만 금을 입힌 거지요. 300냥도 못 됩니다. 당장 그자를 불러서 3,000냥을 돌려받으세요. 내 이놈을 어디 가서 찾을꼬? 아이고 원통해, 난 이제 망했구나. 부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땅을 치며 한탄했습니다. 삼촌도 참 딱하십니다. 아무리 담보가 든든하다 해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덥석 내주시다니 말입니다. 조카가 이렇게 핀잔을 주자 부자는 더욱 기가 막히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몹시 상심하고 있을 때 조카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삼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잘하면 그 돈을 다시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말로 나를 위로하지 말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녀석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남대문 문 앞 김서방 찾기지.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네. 제게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 돈을 꼭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 그게 무슨 작전인가? 부자는 발딱 일어나 앉았습니다. 우선 그 금덩이가 가짜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하고 내일부터 삼촌께서 그 금덩어리를 잃어버려서 큰 걱정이라고 소문을 내십시오. 잘 될까? 그야 알 수 없지요. 아무튼 되도록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날 그 동네에는 마침 잔칫집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부자는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아니, 제일 부자 양반이 왜 그리 술만 마시고 말씀이 없으시오?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 하나가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자는 술이 몹시 취한 체하며 갑자기 술상 위에 엎어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그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무슨 까닭으로 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자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집안이 망하려니까 이런 변이 있어. 실은 내가 얼마 전에 웬 젊은이에게서 금덩어리 하나를 맡아 놓고 돈 3,000냥을 꿔준 일이 있었다오. 그런데 하필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금덩이를 도둑맞고 말았지 뭐요.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제 임자가 돈을 가져오면 내 돈을 찾기는 고사하고 금덩이 값을 물어주어야 할 판이니 이런 딱할 때가 어디 있어. 이 지역에서 제일 부자라던 나도 이제 망할 때가 온 것이지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멀리 퍼졌지요. 가짜 금덩이를 맡기고 부자에게 돈 3,000냥을 가져간 사기꾼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웬 행운이란 말인가? 내가 그 돈 3,000냥을 가져가서 금덩이를 도로 내놓으라고 한다면 부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말 거야. 그러고 보니 나는 졸지의 벼락부자가 되겠구나. 사기꾼은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잽싸게 일어나 쓰다 남은 돈에다 남에게 꾼 돈을 합해서 3,000냥과 이자를 만들어 가지고 부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조용히 사기꾼을 맞았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큰 돈을 쾌히 빌려주셔서 아주 잘 썼습니다. 무엇라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한 사기꾼은 원금 3,000냥과 함께 이자를 내놓았습니다. 부자는 말없이 그 돈을 차근차근 센 뒤 괻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부자의 태도가 너무나 침착하자 사기꾼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태연한 얼굴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맡긴 금덩이를 주셔야지요. 물론이요.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가져왔으니 돌려드려야지요. 부자는 침착하게 장 속에서 꾸러미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사기꾼이 꾸러미를 풀어보니 그것은 틀림없이 자기가 맡긴 가짜 금덩이였습니다. 거짓말로 큰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그 사기꾼은 그제서야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가짜 금덩이를 돌려받은 사기꾼은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고 부자의 집을 나왔답니다. 만냥골 할아버지. 금강산 양지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평생을 양반 집에서 머슴으로 살다가 늙고 병이 들자 쫓겨나 고을마을로 돌아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이라고는 허리에 찬 곰방대와 담배쌈지 하나가 전부였지요. 덧없이 흘러간 인생을 한탄하던 할아버지는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 풀뿌리라도 캐려고 관음폭포 위쪽에 있는 어느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골이 깊고 숲이 무성한 비탈길인데다가 이제는 늙고 기력마저 다해 오를수록 힘들고 숨이 차 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넓은 가지를 펼치고 그늘을 짙게 들이우며 서 있는 해묵은 밤나무 밑에서 한동안 숨을 돌리며 앉아 있었지요. 땀을 많이 흘린 탓에 할아버지는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려고 지치 몸을 가누며 개울 쪽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러다가 무언가 발끝에 걸리는 바람에 맥없이 앞으로 엎어질 뻔했습니다. 어떨결에 발밑을 내려다 보니 칼자루만한 풀뿌리가 비죽이 땅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혹시 도라지가 아닌가 하여 두 손으로 흙을 파헤쳐 보았지요. 파면 팔수록 점점 굵어지는 뿌리가 땅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참 씨름을 하며 겨우 그놈을 파내고 보니 과연 크기가 실한 무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고 돌아와 그 풀뿌리를 다시 파기 시작했지요. 한참 만에 풀뿌리를 다 파낸 할아버지는 풀뿌리가 하도 신기하여 두 손에 받쳐들고 이리저리 뒤적이며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약초캐로 다니는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타났지요.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두 손에 받쳐들고 있는 풀뿌리를 보자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산삼을 어디서 캤어? 이렇게 큰 놈은 생전 처음 보는걸요?
약초 캐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산삼을 바라보며 저마다 부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기가 캔 풀뿌리가 다름 아닌 산삼이라는 걸 알았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니 생김새가 틀림없이 삼 모양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산삼을 캤다는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 집으로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산삼을 보자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이런 산삼을 한 뿌리 캐 보았으면 한이 없겠다는 등 이걸 관가에 바치면 후원상을 받겠다는 등 별의별 소리들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산삼 구경은 어느새 흥정판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두들 이처럼 큰 산삼을 팔고 사는 것을 여지껏 본 일이 없는지라 그것 또한 재미있는 일이겠다 여기고 자리를 뜰 생각을 안 했지요. 원래 금강산 약재들은 효능이 좋아서 비싸게 팔리기 마련인데 산삼이 이렇게 크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근을 떠 보았더니 만냥이 훨씬 더 나갔습니다. 1000냥짜리 산삼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으나 실제로 눈앞에서 10,000냥짜리 산삼을 보니 모두들 놀랄 따름이었지요. 그때 금강산 구경을 왔던 어느 고을의 부자가 돈 10,000냥을 선뜻 내놓고 산삼을 가져갔습니다. 구경 왔던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이제는 그 돈으로 밭도 사고 소도 사고 병든 몸도 추스리게 되었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사람들 말대로 산삼 판 돈으로 밭을 사고 자그마한 과일나무 밭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힘에 걸맞게 참외를 심고 수박도 얼마간 심었지요. 그러더니 가을에는 만물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정자를 짓고 그 앞에 가게 같은 것을 차려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정자에 앉아서 금강산 구경을 오는 손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12,000 봉우리 마다에 깃들어 있는 구수한 전설을 들려주었지요. 그러고 나서는 손님들에게 자기가 밭에서 가꾼 수박이며 참외를 고냈는데 돈을 받는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손이면 늙은이건 아들이건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모두 청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구경을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아버지 정자에 들러 쉬어가기 마련이었지요. 처음에는 이상한 할아버지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만물상 어귀 정자에서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애나 다름없이 늘 헌 잠방이를 입고 다니며 끼니도 이것저것 되는 대로 때우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에 사는 노인 한 분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늙음하게 돈을 10,000냥이나 얻어 팔자를 고치게 되었는데 어째서 밥 한 끼 변변히 잡수지 않고 늘 남 좋은 일만 하느냐고 가볍게 나무랐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 어려서부터 이렇게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양반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한평생을 보냈소. 사람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한 많은 귀진이 될 일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합니다. 하지만 산삼을 캔 덕에 이렇게 웃으며 사람들 사이에 끼게 되었으니 어찌 그 값을 돈 10,000냥에 비기겠소. 그뒤 사람들은
선량한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할아버지가 살던 골짜기의 이름은 어느덧 만냥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토끼 바위의 전설. 양지대를 조금 지나 올라가서 맞은편에 성벽처럼 높이 솟아있는 세종봉 중턱을 올려다보면 큰 토끼 한 마리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가 보입니다. 그 토끼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던 토끼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토끼가 어째서 금강산에 내려와 돌로 굳어져 버린 걸까요? 멀고도 먼 옛날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나라 토끼는 탯돌에 걸터 앉아 콩콩 절구질을 하고 있었지요. 옥황상제의 생일 잔치 때 쓸 하얀 떡살을 찢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토끼가 한창 신이 나서 절구질을 해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녀 하나가 쪽박에 찰랑찰랑 물을 떠들고 토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강산에 내려가서 곱게 몸단장을 하고 돌아오는 옥돌 선녀였지요. 토끼야, 어서 이 물을 마시고 땀이나 좀 식히렴. 옥돌 선녀는 토끼 앞에 쪽박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 토끼는 상글상글 웃고 나서 물을 단숨에 쭉 들이켰지요. 이야, 그 물맛 참 좋구나. 너 이 물 어디서 떠왔어? 금강산에서 떠가지고 온 물이야. 뭐? 금강산? 옥돌선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금강산 구경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자랑에 바위자랑, 꽃자랑에 구름자랑, 옥돌선녀의 금강산 구경 자랑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야, 나도 한번 금강산에 가보았으면. 토끼는 앞발을 가슴에 착 얹고 부러운 눈길로 옥돌선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옥돌선녀의 말을 듣고 난 토끼는 절구 찢을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고 오기 전에는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았지요. 성미가 급한 토끼는 그 길로 옥황상제를 찾아갔습니다. 옥황상제님, 이 하늘 아래에 금강산이라는 천하 명산이 있다는데 그 산을 한번 보고 온다면 평생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대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에 내려가 구경하고 올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옥황상제는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물었지요. 내가 가면 떡살은 누가 찍겠느냐? 밤을 12번 밝혀가면서라도 떡살은 꼭 찍어 놓겠습니다. 토끼는 생떼를 써가며 다시 한번 졸랐습니다. 토끼의 청이 어찌나 간절한지 옥황상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지요. 정소원이라면 그리하여라. 한데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예, 꼭 그렇게 하겠나이다. 토끼는 허리가 부러지게 굽신굽신 절을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토끼는 옥돌선녀를 찾아가 무지개 다리를 빌려가지고 그 다름으로 금강산에 내려왔습니다. 외금강 입구의 달걀바위산에 무지개 다리를 세워놓은 토끼는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높다란 세종봉 줄기를 타고 깡충깡충 뛰어 올라갔지요. 토끼는 그만 입을 쩍 벌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치가 너무나도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뚝 솟아있는 천하대는 하늘가에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았고 옥류동의 폭포는
마치 무늬를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았습니다. 봉황새가 춤을 추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은 비봉포와 무봉포도 좋지만 골짜기 안에 누군가가 동그란 거울들을 던져 놓은 것처럼 총총 고여있는 맑은 소들은 더욱 볼만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경치였습니다. 이야! 토끼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방 탄성을 올렸습니다. 황홀경에 빠진 토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구룡령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느덧 비로봉 마루에 걸터 앉았던 해가 꼴깍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토끼는 아차! 하고 귀를 꼬집어 뜯으며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토끼는 부랴부랴 무지개 다리를 세워둔 달걀 바위산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지개 다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두 눈만 말똥거리며 서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녹이 띤 목소리가 드렁드렁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놈! 이제 보니 느려 빠지기가 영궁 거북이 같은 녀석이로구나. 너 같은 놈한테는 생일잔치 떡살을 맡길 수가 없다. 다시는 하늘로 올라올 생각일랑 마라. 옥황상제는 토끼를 한동안 꾸짖고 나서 불방망이를 휘둘러 댔습니다. 그러자 꽈르릉 꽈르릉 하고 하늘이 금세 무너져 내릴 듯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시뻘건 불덩이 하나가 토끼 등에 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 토끼는 비명을 지르며 그만 정신을 잃고 앞으로 폭 꼬꾸라지고 말았지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잔등이 쿡쿡하고 사정없이 쑤셨습니다. 머리를 돌리고 등을 뒤돌아보던 토끼는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끈하던 등이 그만 거북이 등처럼 툭툭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옥황상제가 토끼한테 거북이가 되는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쩌나. 토끼는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는 일이었지요. 토끼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토끼는 매정한 옥황상제를 원망하며 밤새도록 슬피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동해 바다 위에 불덩이 같은 해가 금빛 노을을 뿌리며 불끈 떠올랐지요. 그러자 노을빛을 받은 금강산 12,000 봉우리가 불기둥처럼 활활 타오른 것 같았습니다. 이야! 토끼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황홀경을 다시 보니 토끼는 가슴에 맺혔던 서름이 싹 달아나 버렸지요. 토끼는 그 길로 어제 올랐던 세존봉 중턱을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구룡령 계곡을 또 정신없이 마냥 내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토끼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즐거워지기만 했습니다. 흥! 토끼는 하늘에 대고 콧방귀를 뀌었지요. 옥황상제의 벌을 받아 등이 거북이처럼 되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살게 된 걸 생각하면 오히려 기쁘기 그지 없었습니다. 토끼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옥황상제님은 나한테 벌을 준다는 게 되려 복을 주었구나. 토끼는 가슴이 뻐근해지도록 기뻤습니다. 이리하여 토끼는 그날부터 아름다운 금강산을
마음껏 구경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토끼는 그만 거북이 등 모양 그대로 세전봉 중턱의 옛날 모습 그대로 꿇어앉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